자, 오늘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녹는 점, 또 액체에서의 고체가 될 때의 어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렇다면 용해도에서 말하는 용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용해라는 것은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어떠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바로 이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컵에 우리가 물을 넣었습니다. 물을 담아두고 여기에 설탕을 이렇게 녹였다고 했을 때 이때 설탕은 물에 용해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질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뜻합니다.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용매는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는 액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 번째로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용액은 바로 용질과 용매를 합한 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설탕물을 보면요. 설탕물에서 설탕은 물이라는 물질에 녹기 때문에 바로 용질이 되고요. 물은요. 설탕이라는 물질을 녹이기 때문에 용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에 설탕이 녹아있는 이 상태, 바로 용액이 되겠죠? 이게 바로 설탕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액의 종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은행이라는 열매를 먹었어요. 이 은행이라는 열매는 가을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는데 이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선생님이 이 은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30개를 엄마가 만들어 주셔서 먹었습니다. 30개를 먹고 나니까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 은행이라는 열매는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개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루에 10개만 먹을 수 있는 은행을 10개보다 많은 30개를 먹었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10개의 양보다 20개가 더 많은 30개를 먹었을 때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배탈이 났죠?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나버렸습니다. 용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용매, 즉 녹이는 물질이 자기가 최대한으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용매 안에 녹아 있을 때 배탈이 나서 즉 과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용매가 녹일 수 없을 만큼의 용질을 토해내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석출이라고 하고, 용매가 더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용질이 녹아있는 이 용액의 상태를 바로 첫 번째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의를 적어 볼게요.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
이런 과포화 용액은 사람처럼 배탈이 날 수가 있는데 이때 용매 안에서 더 이상 녹지 않고 그대로 용질이 남아있는 현상, 바로 이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루에 은행 10개를 딱 먹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루에 딱 10개를 먹었던 이 상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먹으면 과포화가 되기 때문에 딱 알맞게 먹을 수 있는 상태,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용액도 마찬가지로 용매가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이 그 용매 안에 들어있는 상태, 바로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용액이란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요.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하루에 선생님이 은행 10개를 먹을 수 있지만 10개까지 먹지 않고 딱 5개만 먹었을 때 오늘이 지나기까지 선생님은 5개를 더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먹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바로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용액은요, 용매의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과포화 용액,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 볼게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온도가 되고요. 섭씨 온도, Y축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어떠한 용매 안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빨간색 이 선을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이 뜻하는 것은 바로 포화 용액입니다. 용해도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이 뜻할 때 이때의 용액들을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용해도 곡선보다 위에 있는 점들, 이때의 용액을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액의 농도. 농도라는 것은 뭘까요? 농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용액이 진한지 혹은 연한지의 정도입니다. 용액의 진한 정도.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물은요, 굉장히 단 맛이 날 거고요. 설탕이 조금 들어있는 연한 용액일 경우에는요, 단맛이 많이 나지가 않겠죠? 이거를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백분율로 나타낸 것. 여기서 말하는 용액이라는 것은 바로 용질과 용매를 합한 양이겠죠.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공식을 살펴보면요. 퍼센트 농도는요,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퍼센트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용액의 질량, 이때 질량의 단위는 g입니다. 분의 용질의 질량.
역시나 용질의 질량도 g의 단위입니다. 혹은 용액은 용매와 용질의 질량의 합이기 때문에 용매 더하기 용질의 질량 이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질의 질량 모두 다 그램 단위로 나타내고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되겠죠.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설탕이 20g이 있고 물이 80g이 있을 때 이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볼까요?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용매인 80g의 물 더하기 용질인 설탕 20g분의 용질의 질량인 설탕 20g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이때 여기 100 지워지니까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는 바로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용해도라는 것은요, 용질이 고체일 때의 용해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체의 용해도. 자, 용해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용해라는 것을 배웠고 어떠한 용액의 진하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용해도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용해도라는 것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즉 어떤 걸 녹이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즉 녹아드는 거였죠. 용질의 g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용해도를 나타낼 때 g의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용해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용해도 특징. 첫 번째, 용해도는요, 용매의 종류, 용질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용매의 종류, 그리고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용질이 설탕일 때 용매가 물이면 설탕은 물에 잘 녹게 되겠죠? 하지만 나프탈렌이라는 용질을 물에 녹인다면 나프탈렌은 물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예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과 에탄올이 있을 때 나프탈렌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에탄올에 나프탈렌은 잘 녹는다고 합니다. 바로 용매가 다를 때 용해도가 달라지는 예시였고요. 마지막으로 물에 소금을 녹일 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서 소금이 더 많이 녹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도 필요하고 용질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지만 각각 용매와 용질과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정할 건데요. 이때 어떤 용매에서 몇 도씨에서
용질이 녹는지를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용질을 녹일 때는요, 이 용질이 어떤 용매에서 몇 도에 녹았는지를 반드시 함께 적어줘야지 똑같이 여러 가지의 용질이 똑같은 용매와 똑같은 온도에 여러 가지의 용질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매와 온도가 일정할 때 물질에 따라 고유한 용해도를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온도와 용매가 일정할 때 여러 가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즉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은요, 각각 고유한 용해도를 갖기 때문에요, 이 용해도는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체의 용해도. 첫 번째, 대부분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같이 커집니다.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우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요, 용해도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용해도 곡선에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요,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고체는요, 고체의 용해도에서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기체의 용해도도 나올 텐데요. 기체의 용해도는 이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용해도 곡선 살펴볼게요. 용해도 곡선은 우리 가지고 있는 하이탁 교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면서 봐주세요. 용해도 곡선은요, 어떤 거냐면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 용해도 곡선에 보면 각각 질산나트륨은 초록색, 질산칼륨은 빨간색, 환산구리는 파란색, 염화나트륨은 짙은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 위에 있는 점들이 있을 때 용액의 상태는 포화 상태, 각각의 곡선 위에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 그리고 곡선 아래에 있는 용액의 상태를 불포화 용액 상태라고 합니다. 용해도 곡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어떤 물질인가요? 바로 빨간색의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을 보면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60도에서의 용해도 차이와 20도씨에서의 용해도 차이는 질산칼륨의 곡선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겠죠.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볼까요? 60도씨에서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요,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자, 다음으로 용질의 석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용질이 석출된다는 것은요, 어떤 용액을
냉각하면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어떤 용액을 냉각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됩니다. 한번 예시의 그래프를 볼게요. 붕산이라는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온도, 즉 섭씨 온도고요. Y축은 용해도인데 용해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용매를 같이 나타내 준다고 했죠? 용해도는 용질의 질량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용매는 물입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g수를 나타냈습니다. 붕산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40도씨일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 80도씨의 용매의 온도에서 20g의 붕산이 녹아 있다고 해봅시다. 현재 용해도의 곡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포화 용액이죠. 불포화 용액이고요. 이만큼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의 붕산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이 붕산의 용액을 20도까지 온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20도까지 온도를 쭉 낮추면 20도씩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왔을 때 현재 이 용액은요, 용해도 곡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과포화 용액이 됐습니다.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과식하게 된 거라서 토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토해내는 것을 바로 석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을 석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석출량을 알아보면 석출량은 처음 우리가 20g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는요 5g이기 때문에 5g을 빼주면 석출되는 양은 총 15g입니다. 15g의 붕산이 석출된 거죠. 공식을 한번 글로 적어 볼게요. 석출되는 양은요, 처음에 녹아있던 붕산의 양, 처음에 녹아있던 양, 네, 이때의 양은 용질의 양이 되겠죠. 용질의 양 마이너스 냉각 온도의 용해도를 해주면 바로 우리는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포화용액 만드는 방법 이어서 알아볼게요. 포화용액 만들기. 자, 포화용액 만드는 방법입니다. 용해도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용해도 그래프,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온도와 어떠한 용매가 사용됐는지를 같이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질에 용해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액의 양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현재는 불포화 용액입니다.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X축을 움직여서 포화 용액이 되는 이 용해도 곡선 위로 점을 맞춰주는 방법. 두 번째로는 Y축으로 이동해서 용해도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줘. X축을 이동해서 만들어주는 이 방법은요. X축을 이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온도를 점점 낮춰줬죠. 온도를 낮춘다. 자, 두 번째로 Y축을 이동한 방법은요. 불포화였던 용액에 용질을 더 넣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질을 더 녹인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체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요, 첫 번째 온도부터 볼게요. 고체는 용매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도 함께 증가한다고 했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반대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와 그리고 실온에 오랫동안 놔뒀던 탄산음료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탄산음료 안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서 우리가 마실 때 목에 따끔따끔한 기체의 성분이 느껴지잖아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느껴지는데, 차가운 데 있던 탄산음료를 마실 때는 이 탄산이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상온에 오래 놔둔 탄산음료를 마시게 된다면 이 기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온도가 높은 상온에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공기 중으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용액 안에 탄산의 양이 적어집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입자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입자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면서 용매에서 기체 입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체 용해도에서의 압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체에서는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다시 한번 탄산음료를 비교를 해볼게요. 탄산음료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이것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막 흔들어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갑작스럽게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체들이 용액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기체가 용매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이 현상, 바로 거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뚜껑을 열면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 이유가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용질인 기체들이 용매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압력이 높으면요, 기체의 용매 표면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고요, 더 많은 입자가 용매에 녹게 된다고 해요.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용해도와 만나 그래프에서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 압력과 기체의 용해도를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증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체의 용해도 실험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온도와 관련된 탄산음료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기체에. 자, 첫 번째는 얼음물에 있고요. 얼음물에 있는 탄산음료를 A라고 하고 뜨거운 물에 있는 것을 B라고 해볼게요. 두 개의 용해도를 비교한다면 온도부터 봅시다. 온도는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기포 발생을 볼까요? 기포 발생량. 고체가 녹아있는 용매에서는요. 과포화 이상이 됐을 때, 즉 용매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고체로 석출이 된다고 했는데 기체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거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포 발생량이라는 것은 용매 안에 녹아있는 기체가 더 많이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뜨거운 물이 용해도가 얼음물보다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기체들이 빠져나오겠죠.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체들이 빠져나오니까 B에서의 기포 발생량이 증가할 겁니다. 용해도는 즉 기포 발생량과 반대이기 때문에 A가 더 크겠죠. 두 번째 실험은 압력인데요. 압력이 높은 탄산음료 쪽을 C라고 해보고요. 압력이 낮아진 것을 D라고 했을 때 압력은 이번에는 C가 D보다 높고요. 기포 발생량을 보면 기포 발생량은요. 용해도가 낮은 D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를 보면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C에서의 기체의 용해도가 더 크겠죠. 와 관련 있는 현상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우리 97페이지 보면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면요. 수분이 계속 증발을 한대요. 바닷물에 이 짠물에 있던 이 용매가 계속해서 증발하면서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제외하고도 용해도 이상의 소금이 결정으로 추출되는 것 바로 고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이었고요. 기체의 용해도 한번 볼게요. 날씨가 더워지면요. 수온도 함께 증가하겠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물 안에 녹아있던 산소라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집니다. 즉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마시려고 뻐끔뻐끔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97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보고 같이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용해라고 했습니다. 용해고 그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용액이라는 건 즉 용질과 용매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 최대한으로 녹아있다, 포화용액이라고 했죠. 포화용액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것을 과포화용액, 포화용액만큼 아직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상태, 불포화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했고, 반대로 기체는요,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그리고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 나오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찍고 넘어갈게요. 우선 98페이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 어떤 거였나요?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고체 물질이 액체가 되는 것을 바로 융해라고 했고요. 이때 온도를 바로 녹는 점이라고 했죠.
자, 반대로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거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것은 역시나 상태 변화에 모든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라고 했고요. 액체 물질이 고체가 되는 것 바로 응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온도는요, 어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순물질은 가열하는 동안 불꽃의 색이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일정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했나요?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했죠. 자, 99페이지에 있는 끓는 점 중에서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끓는 점은요, 100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외부의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끓는 점 한번 볼게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나타냐면 첫 번째, 인력이 약한 물질.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력이 약하면요, 쉽게 끊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물질을 끓는 점이 낮다라고 합니다. 인력이 약한 물질은 끓는 점이 낮습니다. 끓는 점은요, 입자 사이를 끊어놓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습니다. 반대로 인력이 강한 물질, 큰 물질들은요, 입자 사이에 서로 끊어지려고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큰 물질은 끓는 점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78.2도C 정도가 되고요. 물은 100도C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입자의 사이의 인력이 에탄올보다 더 크겠죠. 자, 그렇다면 외부 압력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자, 기체를 나타낼 때는요, 항상 온도와 압력을 같이 나타납니다. 보통의 이 끓는 점이라는 것은요, 1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기압보다 압력이 낮을 때는요,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을 때는 물질의 끓는 점이 같이 낮아집니다. 1기압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요, 물질의 끓는 점이 반대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1기압이지만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요, 공기의 양이 희박해지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밥을 하기 위해 물을 끓게 되면은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었던 물은 100도씨 이하로 끓게 되고요. 100도씨 이하에서 끓다 보니까 쌀을 지으면은 설익게 된다고 해요. 반대로 기압이 높을 때, 즉 우리 압력밥솥을 생각해 볼까요? 1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끓는 물이 이 압력에 의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더 쌀이 잘 익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1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순물질은요, 가열하는 불꽃의 색이나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끓는 점이 항상 일정하죠.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똑같이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에 녹는 점은 실온보다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 높기 때문에 물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고체, 액체, 기체 중 바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각 물질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므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기 전에 문제를 풀고 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액체의 끓는 점 측정하기 1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물질이 사용되었어요. 메탄올, 그리고 에탄올입니다. 메탄올 10ml, 그리고 20ml를 비교했고요. 에탄올 역시 10ml, 그리고 20ml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탄올 10ml랑 20ml를 각각 끓는 점까지 도달했을 때 끓는 점은요, 모두가 65도씨에서 끓는 점이 끓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메탄올의 양이 더 많은 20ml가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에탄올 한번 볼까요? 에탄올도 똑같이 10ml, 20ml 또 가열을 했을 때 이번에는 78도씨에서 똑같이 끓었고요. 20ml 더 많은 양의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위 탐구로 알 수 있는 사실을 고른 것인데요. 첫 번째,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지금 메탄올과 에탄올은요, 각각 순물질이기 때문에 혼합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메탄올은 65도씨에서 그리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었고요. 각각 부피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에서 끓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은 맞았습니다. 3번,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10ml의 메탄올, 20ml의 메탄올 양은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이 끓는 점에서 끓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4번,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와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에탄올과 메탄올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끓는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렸고 5번, 에탄올 5ml를 가열하면요 78도씨에서 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부피와는 상관없이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78도씨이기 때문에 역시 5ml의 에탄올도 78도씨에서 끓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A, B, C 중에서 30ml의 에탄올을 가열했을 때의 곡선으로 마땅한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요 78도씨였으니까 A는 될 수가 없겠죠. 78도씨에서 끓고 있는 B와 C를 비교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에탄올의 양이 부피가 늘어날수록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더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ml의 에탄올보다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은 C가 바로 30ml의 에탄올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3페이지 볼게요. 103페이지는 고체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고체의 용해도 측정하는데 10g의 물이 있고 각각 질산칼륨이 6g, 9g, 그리고 12g, 15g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용매가 되겠고 그리고 질산칼륨은 용질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용액이 되겠죠.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물 10g일 때 6g, 9g, 12g, 15g은요. 물 100g일 때는 각각 60g, 90g, 12g, 15g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용해도가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위 탐구의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맞죠? 기체와는 반대로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2번, 38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0도다. 여기 온도가 나와 있는데 질산칼륨의 온도 6g은요. 38도씨에서 그리고 9g은 51도씨에서
63도씨, 그리고 15g은 72도씨에서 녹는다고 했습니다. 51도씨를 보면요. 9g이 녹았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 100g에는 90g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8도씨를 보면은 38도씨에서는 6g이 녹았기 때문에 용해도 100g에서는 60g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보면요. 51도씨에서 물 10g에는 질산칼륨이 10g 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녹을 수 있는 거 9g입니다. 10g은 녹아 있을 때는 과포화 상태가 되겠고요. 최대 9g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0g을 넣어주면은 9g만 녹을 수 있어서 즉 1g은 석출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63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12g을 넣었다면 지금 여기죠. 51도로 냉각을 시켰다면 녹을 수 있는 거 12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9g으로 작아졌습니다. 즉 3g, 12g 마이너스 9g은 3g이니까 3g이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5번 72도씨에서 물 10g의 질산칼륨은 최대 15g 녹는다라고 했는데 72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5g 맞으니까요. 5번도 맞았네요. 2번 문제 볼까요? 위탁구에서 물 100g, 질산칼륨 120g을 녹였대요. 이거를 용해도로 본다면 100g에서 질산칼륨이 120g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거 뭘까요? 여기 지금 0이 빠져 있네요. 10g의 물에서는 각각 6g, 9g, 12g, 15g이 녹았다면 100g의 물에서는 60g, 90g, 120g, 150g 이렇게 녹겠죠. 자, 그래서 12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온도 63도씨,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습집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고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땐 반드시 온도와 용매를 함께 나타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용해도 곡선이 있는 그래프고요. X축은 온도, Y축은 현재 불 100g에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볼게요. 자, 20도씨일 때 쭉 올라갔더니 질산나트륨 여기서 용해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곡선들은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점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20도씨일 때 질산나트륨은 현재 Y축을 쭉 가서 봤더니 8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용해도는 87이 됩니다.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20도씨로 쭉 올라가면 제일 낮은 것은 황산구리, 그 다음에 질산칼륨, 그 다음에 노란색의 염화칼슘, 그 다음에 초록색의 염화나트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질산나트륨이 가장 용해도가 크죠.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됩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요.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가장 큰 물질이라고 했고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질산칼륨의 기울기가 다른 물질보다 굉장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고요. 염화나트륨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거의 기울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바로 질산칼륨이 되고요. 반대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140g이 녹아있는 용액이라고 해요. 자,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40g, 70도 여기고요. 쭉 올라가서 보니까 140g의 질산나트륨이 녹아있을 때 포화용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20도로 냉각했다고 해요. 냉각했다는 것은 즉 X축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20도까지 내려보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네요. 자, 20도씨일 때 질산 나트륨이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봤더니 87입니다. 그렇다면 석출량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양 빼기 같은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즉 용해도를 빼주면 된다고 했고요. 87g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53g이 나오죠. 그래서 53g의 질산 나트륨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자, 이번에는 80도씨의 물 100g에 각 물질을 녹여 만든 포화 용액을요. 40도씨로 냉각을 했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가장 큰 것이 석출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게 석출량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 석출량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이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은 기울기의 변화가 가장 작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 가지 골체의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점입니다. A점은요, 이걸 바로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용해도 곡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포화 용액입니다. 1번은 불포화가 아니라 과포화 용액이죠. B점은요, 포화 용액이라고 했는데 용해도 곡선 위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포화 용액이 됩니다. B점을 이 용액 250g을 여기서 말하는 250g이라는 것은 보세요.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를 합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g의 용매와 150g의 용질이 있는 거겠죠.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고 했는데 현재 물 100g이 있을 때 150g의 용질이 녹아 있으니까 포화 용액이고요. 온도를 낮춰주면 계속해서 과포화 용액 상태가 되니까 항상 석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볼까요? C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역시나 용해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화 용액 맞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C점의 용액입니다. 여기도 용액이라는 것은 즉 100g의 용매와 나머지 100g의 용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를 20도씨를 높였대요. 20도씨 높이면 바로 80도씨가 되겠죠? 높이면은 B점의 용액이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B점이 되려면은 우리 Y축을 높여줘서 용질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용질을 높여준 게 아니라 온도 변화만 있으니까 그대로 X축만 움직이면 D점이 되겠죠? B가 아니라 D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립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D점의 용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D점은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했는데 용해도 곡선 아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불포화 용액이고요. D점의 용액을 냉각하거나 즉 X축으로 쭉 이동하거나 혹은 용질을 더 넣어주는 거 Y점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포화 용액이 될 수가 있겠죠. 7번도 맞았습니다. 8번 볼까요? D점의 용액 이번에도 200g이네요. D점의 용액 200g이니까 100g의 용매와 그리고 100g의 용질이 있겠습니다. 이 온도를 40도씨로 낮춰줬대요. D점에서 40도까지 X축을 이동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점이 되겠네요. 즉 과포화 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도 곡선 위에 있으니까 과포화고요. 결정이 석출된다. 과포화 용액이니까 당연히 용액이 있던 용질이 석출이 되는데 이만큼 40도씨에서는 이만큼 최대로 용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8번도 맞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똑같이 D점에서 용지를 150g을 더 녹였대요.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용질이 100g인데 여기서 150을 더 녹였다면 이 정도에 있겠죠? 그렇다면 B의 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B의 점은 50을 더 녹였을 때고요. 150을 녹이면은 B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9번은 X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요, 바로 포화 상태의 용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이야기였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맞죠? 자, 고체의 물질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지만 기체는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80도씨의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80도씨 한번 볼게요. 80도씨에서 쭉 올렸을 때 제일 적게 녹는 거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황산구리,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그리고 저 위에 질산칼륨이 있겠죠.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황산구리다라고 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역시나 기울기가 가장 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거는 기울기가 제일 큰 건 질산칼륨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질산칼륨이죠. 자, 5번 볼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라고 했는데 염화나트륨의 기울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답이었고요. 6번 60도씨에서 물 100g에 녹여 만든 포화 순용액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질산나트륨이라고 했는데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 되겠죠. 그래서 6번도 틀린 문제였습니다. 7번 볼까요?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액을 묻는 문제인데요.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을 보면은 이때 포화 용액이 되겠고요. 여기가 용해도입니다. 63이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63입니다. 8번 볼까요? 40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63을 수용액이죠. 20도씨로 냉각하면 질산칼륨 33g이 결정으로 석출된다라고 했는데 수용액이니까요. 163 중에 100g은 물의 용매의 질량이고요. 63g은 질산칼륨의 용질의 양입니다. 이것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자, 20도씨의 질산칼륨은요. 30g이 녹네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건 63g 마이너스 30g을 해주면은 즉 33g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맞는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다음 표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50도씨에서 100g의 물질 A를 이거는 어떠한 물질 A의 용해도의 곡선을 나타낸 거고요. X축은 온도, Y축은 물 100g의 물질 A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곡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용해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은요. 용해도 곡선이겠죠. 자, 물 50도씨에서 100g의 물 100g의 물질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50도씨일 때 포화 용액은 이만큼이겠죠? 35g의 물질 A가 녹아 있는데 이 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했을 때 보면 20도씨에서는 최대 용질이 20g 녹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35g인데
20도씨로 온도를 내렸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은 20g이니까 이만큼 석출돼서 나오겠죠? 석출되는 양은 그래서 즉 15g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70도씨에 물 100g에서 물질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포화 용액이니까 용해도 곡선상 위에 있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60g의 용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5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50도씨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5니까 즉 이만큼 석출이 되겠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60g 마이너스 50도에서 냉각할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35g을 빼주면은 25g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 A는 25g 석출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70도씨의 물 50g에 물질 25g이 녹아있대요. 50g의 물질 25g. 자,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것 그리고 용해도로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 한번 볼게요. 용해도에서 나타내는 것 용매, 용질, 용액, 용해도에서의 용매, 용질, 용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70도씨일 때 용매는 용해도일 때 항상 100g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0g일 때 용질 얼마가 한번 볼까요? 70도씨일 때는요, 최대로 60만큼 녹을 수가 있네요. 용질이 60만큼 있고요. 용액은 2개 더한 값이니까 160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도씨로 냉각했으니까요. 역시나 용해도에서는 용매는 변함없이 100이고요. 용질은 20도씨일 때 보니까 최대 20g 녹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용질은 20g 녹아 있고요. 이때 용액은 120g이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70도씨일 때 용매, 물이 50g이니까 용매가 50g이고요. 용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질량을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용매가 다를 때 어떻게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용매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똑같이 용질도 반으로 주니까 용질은요 100g일 때 60이 녹을 수 있으니까 50g일 때는 이거의 반인 30g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20도씨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용매 50g에는요 20도씨의 반인 20도씨 용해도일 때 반인 10g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5g입니다. 25g에서 2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 용매 50g에서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램 10g을 빼주면요 15g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것 그리고 용해도에서의 용매, 용질, 용액의 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해도에서는 항상 용매가 100g이 되고요. 50도씨일 때 한번 볼게요. 5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약 35네요. 용질은 35. 그렇다면 용액은 135. 자, 이번에는 20도씨로 냉각했으니까요. 20도씨일 때 용매 100g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을 수 있나 봤더니 20g입니다. 2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액은 2개가 합친 값이니까 120이 되겠죠? 이번에는 물이 용해도보다 2배 더 늘었네요.
200g, 여기도 똑같이 200g이겠죠? 용질도 똑같이 2배가 되니까 여기는 70, 여기는 40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0g이니까 60g 마이너스 20도씨로 온도를 낮췄을 때는 40g이니까 40g을 해주면은 총 20g의 물질 A가 석출돼서 나오겠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약간의 비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례식 구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70도씨의 포화 용액 320이 있다고 해요. 자, 우선은 70도씨일 때 우리 용해도부터 볼게요. 용매는 항상 100만큼 있어야 되고요. 70도씨일 때 얼마? 60이 있네요. 용질. 때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니까 160이 되겠죠. 그리고 50도로 냉각했다고 해요. 50도 용해도에서 봤을 때 용매는 항상 100g이고요. 용질은 50도씨일 때 35g 녹아 있습니다. 35g 녹아 있고 이때 용액은 135g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20g인데요. 써볼까요? 320g의 용액이지만 용질이 얼만큼 있고 용매가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례식을 세워서 볼 건데요. 비례식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용해도에서 주어진 용액 대 용질은요. 우리 여기서 구해진 주어진 것의 용액과 용질의 비와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에서 70도씨일 때를 보면은 용액이 160g 있을 때 용질은 60g 있다면 여기 우리 70도씨일 때 용액은 320g 있고요. 용질은 알 수 없으니까 X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60 곱하기 320은 160 곱하기 x와 같겠죠. x는요. 160분의 60 곱하기 320이 되고요. 총 120g입니다. 여기 용질이 바로 120g이 되겠죠. 용매는 용액에서 용질을 뺀 정도니까요. 200g입니다. 즉 용해도보다 용매가 2배 더 많을 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2배고요. 2배 더 많아지니까 이때 용질이 35g이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을 때 2배인 70g이 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에 우리는 용질 120g이 있었는데 온도를 50g으로 낮췄더니 70g까지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용질의 양 빼기 5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총 50g이 석출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석출된 양은 바로 50g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문제도 똑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5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했습니다. 50도씨일 때 용해도는 역시나 100, 용매의 양은 100g, 100g. 50도씨일 때 여기 35g이었고요. 2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20g이었습니다. 이때 용매와 용질이 용액의 양이니까 135, 이때는 120입니다. 이번에는 50도씨일 때 포화 용액이 67.5g이고요. 현재 용매와 용질의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례식을 세워보면 여기 용해도에서의 용액과 용질은요. 우리 지금 주어진 것의 용액과 용질의 비와 같습니다. 자,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135대 35는요. 67.5대 용질의 양은 알 수가 없으니까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요. 35 곱하기 67.5는 135
곱하기 x, x는 35 곱하기 67.5 나누기 135가 되고요. 네, x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7.5g이고요. 용액에서 용지를 빼주면 용매는 50g 나옵니다. 즉, 용매가 딱 절반이 되었네요. 그럼 20도씨일 때도 50이니까 용질의 양 절반인 1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하면 처음 용질 17.5g에서 20도씨로 온도를 낮춰줬을 때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10g이니까 정답은 7.5g이 용질로 석출되어 나오겠죠.